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쉬는 그런 날은 아니죠. 일하는 날입니다. 특히 국회가 더욱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공전하던 국회가요, 마침내 진전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2달여 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요, 20대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후보의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한석의 국회 부의장은 바른미래당 몫이죠.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임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선출할 예정입니다. 2달여 만에 국회가 할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 벌써부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민간용 경찰청장 내정자와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법사위 제도 개선 등 난제가 수두룩하게 눈앞에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7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3일, 13일의 금요일이네요. 하지만 13일의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셔야 할 뉴스들을 정리해드리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난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한테 친서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한 거죠? 네.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3차 방북이 있었는데 네네.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아마 더 이상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네네. 나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이렇게 얘기가 잘 되고 있어. 예.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 7월 6일자로 이 작성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친서 내용을 이제 성격 공개를 한 거고요.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한 친서에 대한 답신의 성격을 네네. 갖는 것 같고요. 그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한다. 네.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거는 저기서 열리게 되나요? 미국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네네. 있죠. 네. 그런데 이 미국 내 반응은 또 예. 의외로 이번 이제 그 서신 공개에도 불구하고 좀 냉랭합니다. 네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핵 폐기 일정은요. 예, 예. 예. 별로 이 관련 내용은 없다. 네네. 그럼 왜 공개했느냐.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일 뿐인데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그 미군 유해 송환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북측 대표단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고 네. 이후 이제 유엔군 사령부 쪽에서 전화를 이제 거니까 오히려 격을 좀 높이자. 예. 15일에 장성급 회담을 열자라고 역제의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도 밤사이에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15일에 장성급 회담이 이제 열릴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9년 만에 유엔사하고 북한군이 장성급 회담을 여는 겁니다. 네. 그 의도가 뭘까 굉장히 좀 궁금해져요. 예, 이게 예. 대미 협상력 결국 유엔사가 주한미군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대미 협상력 제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들면서 한미 군사훈련 좀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외에 또 다른 군사적인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어 보이는 그런 네, 네. 상황입니다. 북미 관계 진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혁신 비대위 문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예, 네. 가십성 얘기까지도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웬 또 의원총회에서 누드 사진을 둘러싼 설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난장판이었다. 이런 예. 이제 표현들이 지금 오늘 그 아침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연 것은 우선 자유한국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하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자 어제 이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선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만 집중적으로 제기가 된 거죠. 예, 예. 5시간 동안에 이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고성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이제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네. 예, 사퇴 요구를 한 심재철 의원을 향해서 이 김대행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네.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됐을 때 막아주지 않았느냐. 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국회 부의장 하면서 특수활동비 받았는데 밥 한 번 산 적이 있느냐. 예. 예. 뭐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주 깊은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 하여튼 어제 안상수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또 후보자 압축했다라고 지금 5명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예, 전희경 예. 의원, 김성태 의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제 사실은 의원총회 하기 전에는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이제 뽑는 이른바 이제 교황 콘클라베 방식. 네네. 그런 거로 이제 결정을 아예 이제 짓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싸움만 하다가 끝난 그런 예. 상황이 된 거고요. 돌고 돌아서 김병준 교수가 그래도 제일 유력하다. 네네. 이런 또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면은 몇 면들 보면 김병준, 박찬종, 이용구, 전희경, 김성원 이렇게 5분의 언급이 됐잖아요. 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했을 때 당무감사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한 60여 명을 물갈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실 이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각 지역당 네네. 이런 거 제대로 이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는 당협위원장 교체에 이제 방점이 이제 찍혀 있었던.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친홍계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네네. 전희경 의원도 그렇고 김성원 의원도 그렇고 다 친홍계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2분을 제외하고는 네네. 다 그런 식이어서 이게 이제 친박계로서는 절대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또 당 안에는 있지 않아도 밖에서의 존재감이 또 여전하시네요. 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제 관련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만큼 이제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이제 급하게 이제 찾아간 겁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용 통계 안 좋은 게 이제 발표가 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역시 혁신 정당이 필요한데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예. 규제 개혁 관련한 법안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여전히 10만 명대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신규 취업자 월별 증가율 통계가. 네네. 한국은행도 이제 올해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랄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기타 이제 규제 혁신 5개 법안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일단 홍 원내대표도 빨리 처리하겠다. 네네. 당내에서 사실은 좀 이견들이 좀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빨리 해결을 해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라고 일단 호응을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이게 무슨 취업자, 실업자 문제가 참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또 이게 서로 을들끼리 서로 이제 다툼을 갖는다고 그러나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또 어려움이 많잖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고용해야 될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내일입니다. 네네. 예, 어제 이제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7만여 개 점포들 전국 동시 휴업에 나설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나섰고요. 또 소상공인 연합회도 있습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쪽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최저임금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네네. 아예 이제 모라토리엄 불복종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잡아가라. 네. 예, 우리 이제 법적 처벌 받겠다. 그래도 이건 절대 못 따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의 지금 이제 배수진을 치고 나선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중인데요. 네네. 대통령이 해결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는 결정을 이제 내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 위원 9명이 지금 이제 업종별 차등화 방안 무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금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 말이에요. 오늘 참석할지 여부도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을들의 갈등, 을들의 다툼, 최저임금 후폭풍에 당황한 정부 뭐 이런 그 아침에 조간신문에 머리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잘 좀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싶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세월호 아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면서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들 실제로 존재했던 팩트였다. 뭐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요. 세월호 유가족의 한 분 그리고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의원을 차례로 연결했어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권재근 권혁규 부자의 형이면서 큰 아버지이시죠. 권오복 씨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오복입니다. 네, 권 선생님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에 관여했다, 유가족을 사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정말 공식적인 문건으로 밝혀졌어요. 어떠셨습니까? 이때 그 느낌이? 사고 당시에 진도 정보관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 설마 군인 쪽에서 우리 민간인을 사찰할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문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지금 해상 추모공원 조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유가족 입장에서 해상 추모공원 조성 수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모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어떻게 수장을 시키느냐. 그런데 모든 문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묵과를 할 수가 없죠. 이거 얼른 법을 고쳐서든지 민간인을 사찰을 하면 안 되죠. 군인은 해야지만은. 그 권 선생님이 이제 유가족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보면 실종자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수색 작업을 종결하도록 설득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문건에도 있어요. 자, 이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기무사 계획대로 됐다면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유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시는지요? 화가 치밀죠. 화가 치밀고 대국민 특별 담화를 5월 20일 날 했었습니다. 2014년.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도 이건 눈물을 껌뻑거리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을 때 저거는 가증스러운 눈물이라 생각을 했는데 눈거리 다 이제 앞뒤가 그냥 다 맞아들어요.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지금 앞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게 지금 사찰하고 있다. 우리는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누군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느끼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이 오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여기 다 깔려 있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은 하긴 그 사람들이 눈에 띄게 사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사찰을 다 하고 있다고. 진도에 그런데 안산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뭐 그러한 사람들이 다가와 가지고 말을 걸었다거나 어떤 질문을 했다거나 구체적으로 그랬던 게 있었습니까? 그런
그런 건 없고 지나가면서 다 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말씀 나누시고 그런 걸 듣는다고요? 예. 그럼 유가족들끼리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 그런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생각을 못했죠. 우리 설마 그랬겠느냐? 예, 생각도 못했고 그냥 할 말은 다 한 거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오며 가며. 아, 그런 걸 다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 학생들이 있는 단원고에도 그 요원이 배치됐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참, 국정원이라면 그래도 민간인 사찰할 수가 있는데 법으로. 그런데 기무사는 지금 옛날 보안사로 돌아가는 건 이거 말이 안 되지. 얼른 법을 정비해서 이걸 바꿔놔야죠. 그 문건에 보면요. 그 유가족들이 그 무분별하게 요구사항을 그 주장하고 있다.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야, 그 하나도 이게 다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무슨 요구사항, 돈 요구사항 누구도 해본 게 없어요. 한 사람이 없는데도 그 뉴스가 나오는 거 보고 참 세상은 이상한 나라다고. 네네. 너무 언론도 참 잡지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쫙 깔려 있었잖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요. 한 사람도 요구해본 일이 없어요. 돈 얘기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유가족이고, 누구고. 그, 당시에 이 같은 그 일을 기획했었던 그 기무사 측에 뭐 연결을 하셨으니까요. 아, 유가족의 그 입장으로서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보안사로 다시 가려고 하지 말고 군인을 똑바로 사찰하시라 이 말씀이죠. 민간인을 왜 사찰합니까? 절대 그런 그만두시라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유가족의 아픔이 뭐 여전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슬픈 점 꼭 이겨내시고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항상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권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으셨죠. 세월호 변호사란 뭐 이름으로도 불리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의원이시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분들 심정을 조금 전에 좀 들어봤는데요. 네. 아, 이게 지금 그 수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 뭐 어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들으셨고 또 이게 뭐 기무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공개된 문건을 보면은 수장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수장을 해야 되는 이유로 들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임양을 했을 때 정부에게 비난이 가중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떤 국민분들을 위한다든지 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한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 가족분들의 어떤 의사를 무시하고 그 아픔을 무시하고 정부의 입장만을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무사가 월권적 행위를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뭐 기무사의 업무 영역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 어떤 취지죠 그게? 뭐 이것이 이제 뭐 자기들의 이제 업무의 한 연장선상에서 한 일이지 본질적으로 1, 2, 3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뭐 크게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말이 안 되죠.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도 가족분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전신이 방첩대에서 시작해서 보안사를 거쳐서 기무사로 온 것이고 업무는 군대 내에 정보 수집, 또 대북 관련된 정보 수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대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군사 관련된 것도 아닌데요. 자, 그래서요. 그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이름 하나씩 호명하는 뭐 이런 장면 자체도 보면 다 이제 기획됐었다. 뭐 그런 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감정에 호소하는 뭐 그런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뭐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 뭐 각자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국민분들이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어색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온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은 진짜 이 세월호 참사를 대했던 정부의 태도가 예. 그리고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아까 그 기무사 문건도 수장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핵심적인 이유가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그 태도, 예. 본심이 중에 핵심이 이 피해자 가족분들을 아우르거나 또 국민분들을 위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오로지 정부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것이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정권의 지지율을 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기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지지율까지 관리하는 게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직무 범위에 들 수 없고요. 네네. 기무사가 어떻게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내용이나 방향,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지시하거나 또는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듭해서 이런 문건이 나오는 것이 보여주는 게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인 참사와 비극을 대하는 전 정권의 어떤 그 마음, 태도의 어떤 민낯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민분들도 분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기무사가 결국엔 뭐 군의 검찰 역할 뭐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위수령이라든가 계엄령 검토하는 거, 그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거, 뭐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뭐 제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문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이 중에 그 기무사가 직접 해야 될 것은 제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수령이나 계엄령도 합참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무사가 할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전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은 보안사 출신 대통령들이니까. 네네. 뭐 10분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안사 출신이니까 뭐 보안사의 정보를 좀 믿는다. 그런데 약간 더 월권이 됐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민주화되고 또 문민화됐다고 얘기한 지가 한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도 기무사가 이런 광범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조항에 접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우선은 지금 특히 위수령이나 계엄령 관련된 검토 문건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뭐 한간에서는 이게 단순한 검토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냐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내란을 음모했다거나 또는 내란을 모의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란을 음모했다거나 모의했다거나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적에 대해서 뭐 좀 반대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기각됐다면 시위가 더 격해질 수도 있었다.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이다. 군이요. 군대가 비상사태 대비하는 조직 아니냐. 오히려 기무사가 최악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이 문건의 작성 배경, 지시자 그리고 이 문건에 담긴 여러 목적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특별히 지시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음모나 모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하게 그리고 좀 깊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그 이철희 의원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위수령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좀 의원의 위수령에 관련된 검토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쪽에서는. 그랬더니 이 의원께서는 위수령에 대한 이야기가 병력을 동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게 무슨 과대 그 확장 해석이냐 또 이런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저도 어제 이제 이철희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문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 그리고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이미 답변을 받았고, 답변을 받은 내용과도 또 역시 상이한 내용의 문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또는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아무튼 그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방부판 특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건이 만들어진 배경, 이 문건을 만들려고 지시했던 사람, 그다음에 이 문건에 담긴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됩니다. 예.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는지. 또 그랬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만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군에서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아주 광범위하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문건이 갖고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을 음모했다거나 모의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작성에 관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좀 폭넓게 조사가 돼야 되겠죠. 예. 역대 정권에서 기무사 문제는 늘 개혁의 대상으로서 언급되곤 했습니다만 여전히 개혁이 되지 않았고 그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일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요. 기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혁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입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기무사는 현재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을 좀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무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감시라든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하는 내용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에 예를 들어서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전문인을 현재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인들이라면 각 분야별로 영역에서 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보라든지 또는 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연결을 좀 오늘 하신 김에요. 최근에 법원 행정처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야당 분석을 했던 그 자료에 보면은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면 개헌특위자문위원회 포함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소식 접하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법원은 블랙리스트라는 게 없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아예 이 문건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적시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법원 내부에서 그런 리스트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리된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퍼뜨려라, 널리 퍼뜨려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이 문건의 존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법원이 했던 여러 가지 변명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제대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한 2분 40초 정도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이게 대학 진학의 필수 조건 세 가지다. 뭐 이런 씁쓸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그렇게 뭐 오래전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선택하는 것이 기본권이고 결국 이것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 있고요.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 서열화가 결국엔 아래에서부터 피폐해지는 우리 교육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이시잖아요. 두 가지 시각 가운데 어느 쪽의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뭐 저도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그 생각 있으시면 저희들 시간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는 사전 협의 의무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관련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지금 뭐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그 잠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말이죠. 일단 교육감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 얘기까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을 아주 적절히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네.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공교육이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데 네네. 사교육 의존형입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결국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에 이것도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은 공교육이죠. 예, 예. 근데 교육이 사교육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네. 만일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엄마의 정보력이나 할아버지의 재력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요게 조금 맥락이 있으니까 우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예, 예. 근데 단지 2014년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와 그것에 기초한 말하자면 이 취소가 6개 학교를 취소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하면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60점 정도가 이제 커트라인에 미달한 이 학교가 8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2 학교는 그래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재평가를 하고 6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이제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교육부였잖아요. 예, 예. 박근혜 정부 교육부여가지고 바로 그걸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 이번 대법의 결정으로만 보면 이제 저가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네네.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것이 말하자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요. 예, 예. 단지 이제 이걸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뭐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 판결 내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보면요, 그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아예 지정 취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사고들의 사익이 공익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가 않은데 이 지정 취소가 너무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자사고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목적을 위한 취소보다는 운영 개선이 더 낫다 이렇게 판결이 2014년에 상황을 이제 전제로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2018년에 지자체 선거를 통해 표현된 학부모들의 요구를 보면 저희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자사고 취소의 공익적 목적이 오히려 더 강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방구의 황폐화라 이런 면에 있어서 자사고 취소에 저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면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혹시라도 저희가 자사고를 평가하는데
제가 사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 전에 네. 이제 자사고 이제 그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개를 2년 후에 재평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2014년에 2년 후니까 2016년이죠. 예. 그다음에 2015년에 또 다른 11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몇 개 학교를 2년 유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왜냐? 커트라인을 다 넘어섰고 저는 자사고 폐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예. 평가라는 것은 말하자면 부실한 데를 가려내는 거니까 네네. 대법원의 그런 판결 취지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부합하게 행정 자체는 합리적으로 네네. 평가 자체는 합리적으로 하는. 예. 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저는 계속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는 추구하고 그걸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님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기조는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엔 그 과정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자사고 폐지가 지금 공약이 돼 있습니다. 네네. 아까 박근혜 정부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 교육부였는데 네네. 지금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교육부에서는 제가 이제 수서 결정을 많이 내린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적극 수용을 하실 겁니다. 네. 예, 그때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2014년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시행령 규정상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해석을 했죠. 그러나 얼마 전에 김상곤 장관께서는 그 교육청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존중하겠다는 그런 기자회견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 그 대법원 판결 나온 거 관련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도 최근에 보면 자사고 특목고 이 입시 우선권 선발을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조금 요게 이제 다른 건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지금 이제 저희는 자사고의 이 부정적 일반고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개선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께서도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방향이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낮은 수준이 동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하고 일반고가 동시 전형을 하는데요. 지금은 서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데는 다 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그 전기 후기로 나뉘어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에 다 해보고 떨어진 사람이 후기 일반고를 가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격차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자체가 일반고는 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동시 전형을 했는데요. 네네. 동시 전형과 관련해서 동시 전형을 할 때 예를 들면 서울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죠? 예. 서울은 이제 이렇게 되는 후기가 3단계로 또 나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반 어떤 구로구에 있는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서울 전역을 통해서 한 번 할 수 있고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권역별로 예를 들면 구로구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이렇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인근의 학교로 배정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 전형을 하면 자사고를 떨어진 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떨어진 학생은 저희는 3단계 인근의 일반고에 배치를 하는데 네네. 그냥 자사고에 신청하지 않은 일반적 학생은 3번의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예. 서울 전역,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인근, 자기 집 주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판결하면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2단계, 그러니까 자사고에 신청하는 걸 서울 전역의 학교에 한번 신청한 걸로 간주하고요. 예. 그
그다음에 남부면 남부, 강남이면 강남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네네.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 그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일 텐데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언급을 하셨고요. 국회가 이제 뭐 이제 열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뭐 관련해 가지고 이 법 개정 문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제 그 하위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가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자사고 폐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시도교육청 어제 또 마침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교육감님들께서 시도교육청으로 자사고에 대한 권한을 넘겨달라. 네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시행령이 좀 바뀌어지고. 네네. 또 필요하다면 뭐 법적 보완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도록 하죠.